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젊어서 그런지 코로나 예방접종을 이번 주에 했었는데 정말로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서울 강의도 못 올라갔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법 오래 가네요, 그게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자, 오늘 이제 일단 우리 오늘 수업의 일정과 또 이제 수업의 그 취지, 목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요, 공간정보법이 이제 20문항이고요. 20문항이고, 그다음 등기법이 이제 30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등기법이 이제 같이 이제 12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더라도 이제 뭐 등기법이 워낙 내용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등기법은 이제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 게 이제 30문항이에요. 제 입으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한하긴 하지만요.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쪽집게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하면 올해 시험에 이제 출제가 상당히 좀 유력하게 이제 예상이 되는 것들로 이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동안 이제 출제돼 왔던 이제 기출 문제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앞으로 출제될 문제가 좀 예측이 돼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이, 지문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 문제 보면요, 이제 정리 및 해설해서 약간 뭐 필요 이상으로요, 해설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해설을 많이 또 한 이유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 이제 뭐 정말로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죠?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 여러 가지 사실 뭘 가져가야 될지 이제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다 담아 넣습니다. 그럼 6과목 다 담아 넣다 보면 이제 결국 캐리어를 끄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언제 가서 보시려고 그걸 캐리어를 끄고 하면서 그걸 다 들고 가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정리 및 해설 부분이 충분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제 가지고 시험장에 공시법은 쭉 해서 보시면, 시험 직전에 보시면 가장 이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업의 목표는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지금 우리 마무리 특강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가, 오늘 이제 수업의 목표는 이제 60점을 지금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걸 80점 이상으로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수업의 목표예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기본을 뭐 오늘 그렇게 강의를 뭐 충실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뭐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상당히 지금 여기 학원에서는 지금 엘리트 분들만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돼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요, 최소한 이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도록, 그게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도 이제 강의를 나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올해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시다 보니까 다들 지금 공부의 수준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보면 그 결과도 그렇고요. 심지어 동영 모의고사에 만점도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껏 하면서 만점을 받으신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점을 받으시는 분까지도 나오시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나는 만점 못 받았는데 어떻게,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만점 받으셨다고 해서 반드시 뭐 본 시험에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만점까지 받으시는 분이야 당연히 이제 고득점 하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뭐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온 거는 이거구나라는 걸 그걸 좀 말씀을 드려요. 일단 우리 공간정보법은 시험에 어렵게 출제가 되면요. 문제의 그 유형 자체가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간정보법은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 유형 자체를 가령 박스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박스형 문제를 여러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그라미 1, 2, 3, 4, 5 돼 있는 것보다 아마 뭐 모의고사나 시험을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스형 문제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옳은 걸 찾아라. 옳은 걸로만 묶어져 있는 것은 뭐 1번 기억, 니은, 2번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더 힘듭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출제를 하면요. 그 다음 가장 힘든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박스형 문제 중에 그러니까 옳은 거 몇 개인가 틀린 거 몇 개인가 그게 가장 힘든 유형이에요. 심지어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몇 개인가 그러면 정확하게 정보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몇 개인가 물어보면 나 정확하게 몰라. 나는 기억이 옳은 줄 알았는데 기억이 옳고 티귿이 틀렸는 줄 알았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개수는 맞아.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어렵게 출제되면 이제 공간정보법은 일단 그 유형 자체가 박스형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보통 이제 잘 안 나오는 박스형 문제가 좀 더 여러 문제 더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용이 많이 다르기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또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간정보법은 그 내용을 꼬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여기 있는 지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문제 유형을 뭐 박스형 문제로 해서 이제 출제한다는 거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동안 시험에 잘 내지 않았던 거 그걸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런 것들조차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은요. 등기법은 어차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등기법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등기법은 그 내용을 다양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기법은 오히려 공간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요. 만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간정보법은 만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등기법 같은 경우는 만점이 나옵니다. 근데 양이 훨씬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등기법이 이제 만점이 나오는 이유는 등기법은 이해만 정확하게 잘 하시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더라도 맞춰낼 수가 있는데 공간정보법은 아까 어렵게 나와버리면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을 내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당황하고 거기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거의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냐 제가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말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이 뭔지 아신다 그죠? 네, 지상권을 지금 표정 보면 지상권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표정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자, 지상권을 여러분 구분 지상권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가령 이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자, OX.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출제해요. 어렵게 등기법은 어렵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배우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변경등기 종류 몇 가지죠? 변경과 경정은 각각 종류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 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권리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 세 가지밖에는 없어요. 종류.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지상권이 구분 지상권이 되는 게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 겁니까? 아니다, 그죠? 등기 명의인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권리 변경이에요. 그럼 권리 변경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아시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어렵게 출제되는, 등기법이 시험에 어렵게 출제된다는 게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안 배운 내용 뭔가를 출제한다는 게 아니라, 안 배운 내용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이게 올라간다는. 그냥 쉽게 뭐 권리 변경이나 뭐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지문이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쉽게 다 맞추세요. 근데 이렇게 조금 이제 변형을 해버리면, 응용을 해버리면, 그럼 맞추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항들이, 이런 지문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오로이 시험은 반드시 시험은 조금 어렵게 출제될 것은, 그건 뭐, 제가 여러분들 한번 달래드리고 싶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 뭐 역대 이렇게 많은 응시자가 지금 모였기 때문에 시험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의 포커스는 이제 여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기본 이상 지금 벌써 지금 평균 점수 우리 등기 공시법만 봤을 때는 6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지금 쭉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지금 80점까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세법은 다 포기하셨잖아요. 아직 포기 안 하셨어요? 미래는 남습니까? 네, 세법이 어렵게 나오면서 사실 공시법을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예전처럼 우리 세법이 본격적으로 어렵게 나온 게 2차 시험을 지금 3교시로, 2상교시로 분리하면서부터 세법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한꺼번에 같이 봤습니다. 2차 시험을 150분 동안 한꺼번에 같이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세법이 어렵지 않았었는데 분리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돼버리더라고요. 출제자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서 출제 포커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공시법에서 최대한 고득점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2차 시험의 관건이에요. 뭐 제가 강의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중개사법, 공법 크게 편차 없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거의 편차가 별로 없어요. 중개사법 거의 대부분이 70점 정도 안팎으로 그냥 그렇게 그쪽에 포진되어 계시고요. 공법 거의 50점대 안팎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이요. 세법 거의 비슷해요. 남은 건 공시법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은 최대한 좀 고득점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관건은 등기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조금 늦게 마친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네, 오늘 일단 예상 시간은, 마치는 예상 시간은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컨디션보다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커스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디션에 따라서 수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는데 아마 6시 반 전에 마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식사는 여러분 2시부터 3시까지 해서 식사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젠 좀 지겹다, 그죠? 지겨운데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여러분 모든 토지,
일단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 모든 토지, 거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재도 들어간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적에 관한 1차 책임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적 국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지적은 국가사무다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지문 보세요.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자, 소재가 빠진다 보죠. 네,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죠. 다만 지적소관청은 소재에 대해서는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소재는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행정구역 여기를 남구로 할 것인지 동구로 할 것인지 그걸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2번도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3번,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 절차는, 자,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고요.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 조사 나가고요. 계획만 수립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조사 나가고. 그 다음 일단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자, 3번 옳은 지문이다 보죠. 자, 근데 요 3번 지문에서 조금 시험이 이제 어렵게 출제되면 어떤 부분까지도 물어볼 수 있느냐면, 자, 우리 직권에 의한 절차인데, 지적은 직권주의인데 여러분, 직권주의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권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직권이 발동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제 직권이 발동되는데, 직권의 절차는 먼저 계획부터 수립한다는 거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계획만 수립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나가고요. 그럼 일단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하기 전에는 항상 결의서 작성한다 그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는데, 제가 아까 항상 여러분 직권주의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소유자 신청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유자 신청의 원칙이니까 이건 직권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니까 뭔가 신청과 다르다는 것을 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다시 토지 이동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을 해서요, 이 결의서에 같이 첨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동 정리결의서에 토지동 조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법규적인 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밑에 전부 해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어렵게 출제되면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지문 이 하나만 독립해서 한 문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 여부 동일해야 하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보죠. 워낙 이건 이제 다 외우시죠. 소등축, 지지지. 네, 다 외우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5번 지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읍면동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우리 지적소관청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지적소관청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특별자치시장은 포함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거기 시장의 특별자치시장은 포함입니까? 제외시킵니까? 포함이에요. 공법과 다릅니다. 우리 지적소관청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장에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특별자치시가 세종시 하나 있는데 그 세종시에는 구가 없어요. 세종시는 읍면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특별자치시장도 지적소관청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시장군수구청장에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이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시군구별로 세우는 게 원칙이다, 그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5번 지문 이런 것들도 시험에 언제든지 원래 잘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5번 지문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 총설 파트는 요 정도 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시험에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세요. 2번. 공간정보법상 지번의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적의 전부에 대하여만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1번 틀렸다, 그죠? 네. 뭐가 틀렸어요? 일단 여러분 지번 변경인데요. 우리 지번 변경. 올해 지번 파트에서 지번은 올해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지번 파트에서 역시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번 변경. 일단 지번 변경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지번 변경은 여러분 대상 토지가 지번을 변경할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필지 대량입니까? 대량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상 토지 자체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위에 있는 상급기관에 승인 얻어야 된다, 그죠? 그럼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 하면 누구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다, 그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 얻는다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 우리 지번 변경은요. 지번 변경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이 이제 보통은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거의 출제를 안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이 부분까지도 이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3페이지에 거기 해설에 표 나오죠? 3페이지 거기에 지번 변경 찾으셨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찾으셨나요? 내용 같이 한번 보죠.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받아 지번 부여지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뭐 이건 기본이고, 이어서 지적소관청은 승인신청서에 이제 승인받아야 되니까 승인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그 내용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승인 얻어야 되니까 우리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얻어야 되니까 당연히 승인 신청서를 내셔야 되는데, 그 지번 변경 대상 지역에 있는 그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그걸 승인신청서에다가 같이 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토지 표시조에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잘 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자, 여러분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뭐가 등록이 되어 있죠?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죠? 지적공부에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토지 표시하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 경계. 자, 그럼 보세요. 승인신청서에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기재하는 지적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 적어서 내줘라 말이거든.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승인신청서에 있다, 그죠? 있어요. 그 다음 소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소재는 당연히 필요 없겠죠. 소재는 그 행정구역인데 당연히 그 지번 변경 자체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이 동 또는 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재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건 뭐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지번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목은요? 있어요. 면적은 있어요.
자, 그 다음 경계는 그게 없죠? 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자, 상세한 내용을 기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우리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지적도 임야도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면 경계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계는 안 들어가 있다라 이 말이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이제 잘 출제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나 이런 애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 시험에 다음 중 승인신 지번 변경을 하기 위하여 승인신청서에 기재돼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평상시에는 뭐 이런 것들 눈에 안 띄다가 시험장에 가니까 야, 여기 왜 경계가 빠졌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다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의미만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여기 그래서 경계는 어차피 우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적도 임야도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경계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이 경계니까 그건 필요 없으니까 소재도 당연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기재해서 승인신청서에 같이 제출해줘라 말이죠. 자, 올해 이제 지번 변경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 2번 지문으로 가세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다 그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하니까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 3번 지문, 2번도 틀렸고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 4번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때는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러죠? 합병의 경우는 신청하는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 5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최멀려의 엽니다.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부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틀렸다고 하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여러 필지 최멀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번 파트에서는 거기 다 이제 정리는 그대로 다 돼 있고요. 여러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올해는 지번 변경 시험에 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좀 세심한 부분까지 좀 다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지목. 일단은 거기 뒤에 해설 보세요. 해설에 5페이지에 찾으셨나요? 네. 그 맨 아랫부분에 14번 도로 나옵니까? 네, 지우세요. 도로, 아니, 뭐 전체를 일부러 다 지울 필요는 없고 그 번호만 X. 왜냐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라고요. 도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15번에 철도용지 지우세요. 그 다음 7페이지 28 잡종지 지우세요. 일단 지우고 시작하자고요. 요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작년에 지목 파트에서. 그래서 올해는 시험에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의 뭐 보실 필요도 없다. 답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가 좀 유력하게 이제 예상이 되는 것들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3페이지에 그 3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같이 봅니다.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를 한다. 맞다, 그죠? 1번은 옳은 지문. 그래서 광천지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핵심 표지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농출구, 농출구.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한다. 역시 올해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얘들은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를 한다. 그럼 주유소 용지로 역시 지목을 설정하려면 핵심 표지가요, 석유류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이 부분이 핵심 표지입니다. 그 석유류 등의 판매를 위해서 뭐 저유소, 여러분 저유소라는 말 뭐가 하면 기름 저장하는 곳이다 말, 한자풀이 그대로 하면 기름 저장하는 탱크 저유소. 기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름 저장해 둬야 되잖아요. 그럼 저유소라든지 원유 저장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왜? 석유류 등의 판매와 관련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다만 우리 자동차나 선박, 기차 이 제작 정비 공장 안에 그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은 당연히 주유소 용지. 이건 기름 파는 거랑 전혀 관련 없으니까요.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를 한다. 뭐 이게 주유소 용지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집에도 저기 기름 보일러 쓰거든요. 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 씁니다. 제가 보일러는 거의 다 써봤어요. 물론 저는 상당히 이제 극단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골에 살기 또 전에는 경기도 분당에 살았습니다. 분당에 그 정자동이라고, 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애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보일러는 다 써봤는데 사실 이 도시가스를 제외하고 제일 괜찮은 보일러가 저는 써보니까 기름 보일러더라고요. 뭐 심야 전기 보일러 뭐 다 안 써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요 2번에는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한다. 기름 파는 거랑 전혀 관련 없으니까. 그 다음 3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맞다, 그죠? 영속성의 원칙. 4번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임야로 한다. 전이다, 그죠? 전. 역시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아요. 그 다음 5번 질문 보세요.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를 한다. 맞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거 기름 판매하기 위해서 기름 일단 보관해놓은 저장 탱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당연히 기름 판매와 석유류 등의 판매와 관련이 있으니까 주유소 용지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5번 지문이 조금 생소하시죠? 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두세요. 5번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문제 4번. 역시 틀린 것은 1번. 축산법 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는 목장 용지로 한다. 맞죠? 1번 맞고. 2번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틀렸네요. 염전에서 당연히 제외를 한다는. 3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맞네요. 지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그럼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 주차 전용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그 다음에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한다. 맞죠? 그럼 주차장에서 여러분 좀 유의하셔야 될 거,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얘는 주차장 아니에요. 그 다음 노상 주차장 아니에요. 물류장, 야외 전시장 주차장 아니에요.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아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연왕굴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맞죠? 자생하면 유지, 재배하면 닭, 자생하면 유지.
그럼 5번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친절하게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미흡한 정구장, 미흡한 골프장장 다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장사 안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뭐 계속해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역시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육용지에서 제외를 한다는 거. 옳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면적과 경계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면적 경계를 보통 통틀어서 그냥 한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번과 지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주로 독립해서 한 문제씩 각각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맞죠? 오로지 제곱미터 단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은 항상 좌표로서 계산한다. 오, X. X예요. 제가 이 부분 면적 파트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면적의 우리 측정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외 지역이에요.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이미 좌표까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면적의 측정 방법을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합니다. 좌표에 따라서 바로 면적 계산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 외의 지역은 도면 가지고 일일이 길이를 재셔야 돼.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기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거, 600분의 1은 이 둘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냐 그 외의 지역이냐 이 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600분의 1은? 네, 그 외의 지역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이, 자, 원칙은 얼마? 500분의 1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자, 다만 예외가 있었다, 그죠? 예외 기억나세요? 예외 농지는 한 필지가 무지무지 커요. 그럼 얘는 500분의 1의 축적으로 도면 작성하면 도면에 그릴 게 없어. 예, 그래서 농지는 예외가 농지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는 원칙은 얼마로 합니까? 1000분의 1로 합니다. 농지는 1000분의 1. 분모에다 곱하기 2 한다 이 말이죠. 농지는 1000분의 1로 하되 면적이 너무너무 커. 그럼 1000분의 1로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얻어서 6000분의 1까지도, 가장 작은 소축적인 6000분의 1까지도 작성할 수 있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경우에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도지사 승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도시시장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해서 얻는 경우가 우리 공간정보법 통틀어서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가 지번 변경, 또 하나가 축적 변경, 또 하나가 지적공고 반출. 세 가지 나와요. 근데 시도지사 승인이 딱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시도지사 승인. 이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인데 농지의 경우에 시도지사 승인 얻으면 6000분의 1까지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원칙은 500분의 1이다. 그럼 어쨌든 얘는 좌표까지 다 나타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좌표에서 바로 면적을 계산하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600분의 1, 그 외 나머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600분의 1을 반드시 좌표 면적 계산법을 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600분의 1은 면적 측정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전자 면적 측정 기법입니다.
자, 2번 X. 자, 이런 부분들이 2번 지문 같은 것들은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3번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합병이나 뭐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도면 제작성, 위치 정정, 그 다음 경계보온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그럼 특히 여기서 우리 경계보온 측량과 현황 측량, 현경이는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하지 않고 측량이 끝나더라도 검사받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 지문인데요. 일단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5번 지문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얘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전히 지문에는 실어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잘 안 나오던 거 뭐 어떤 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느냐면 뒷부분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미리 좀 여기서 미리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임야도는요, 원칙적으로 축척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등록을 전환하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축척, 지적도 1200분의 1로,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해요.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 당연히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요.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임야도에 의해서 측정한, 역시 임야도 전자면적 측정기법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여기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이 되어 있죠. 여기 면적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면적의 등록은 대장에,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정밀도가 훨씬 높은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했으니까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하면 무조건 면적 측정합니다. 그 도면 가지고요. 전자면적 측정기법 또는 뭐 좌표면적 계산법.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자면적 측정기법이겠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해봐요. 그럼 이 면적을 우리는 등록 전환 될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등록 전환 될 면적이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이 등록 전환 될 면적을 우리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킵니다. 자,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은요, 여전히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키는데 다만 이번에는 정밀도가 가장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역시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하면 무조건 면적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면적을 측정합니다.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했으니까. 물론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서요. 500분의 1이니까 경계적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면적. 여러분, 지금 이 지적도에서 새로 측정한 이 면적, 그 다음 기존에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여기도 역시 면적이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적도에서 측정한 이 면적이, 둘 중에 어느 면적이 정확할까요? 그죠? 500분의 1. 당연히 얘가 정확해요. 그럼 둘 사이에 오차는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차는 발생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다만 앞에 우리 등록 전환이랑 다른 게 뭐냐면 등록 전환은 얘는 아예 등록 자체 얘를 폐쇄시킵니다. 등록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축척 변경은 여기 있는 토지대장을 그대로 써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라 토지대장 그대로 쓰니까. 그래서 이때는 둘 사이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내라면요, 요 둘 사이의 면적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오차 허용 범위 내라면 그 전에 있던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그대로 결정 면적으로 합니다. 오차 허용 범위 내라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둘 사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둘 사이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그러면 뭐가 정확한 거죠? 당연히 그죠, 500분의 1. 그래서 이때는 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합니다. 이걸 여기 등록시킨다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같이 일단 그 자료를 통해서요, 먼저 그 부분 잠깐 확인부터 먼저 해 보시죠. 자, 19페이지 보세요. 자료 19페이지에. 페이지 찾으셨죠? 네. 네. 그 5번에, 맨 위에 5번에요.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네. 자,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그러니까 이제 새로 측량해서 보면 500분의 1로 만들었다면서 그 결과도, 그 지적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며, 그 면적 그대로 쓴다 이 말이죠.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왜냐면 토지대장 이거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오차 허용 범위 내면 그냥 그대로 눈 감아준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자, 하면 오차가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29회 때도 여러분 지적서고 참고 설치 기준을 물어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쥐나 바퀴벌레 들어오는 거 그거 막으려고 방충망 설치해야 된다. 여러분 방충망이 안에 있어야 돼요? 철문이 안에 있어야 돼요? 방충망 일단 지적서고에 지적공문은 참고에 연구 보존해야 되니까 문은 철문이어야 돼요? 나무문이어야 돼요? 철문. 그럼 철문이 밖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쥐나 바퀴벌레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방충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철문이 밖에 있어야 돼요? 방충망이 밖에 있어야 돼요? 철문이 밖에 있어야지. 철문이 밖에 있어 문 열고 방충망 있고 이래야 돼요. 그게 시험에 답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방충망이 밖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교재에도 안 실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축제 변경은 매년 해마다 한 문제도 두 문제까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험에 안 낸 게 없어요. 시험에 지금 안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려고 끄집어내다 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면적은 일단 요 정도로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바로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